전반에 우리가 어떤 그 좀 큰 이야기를 좀 했는데, 후반에는 지금 내가 태권도 역사를 논문을 쓴다면 혹은 공부를 한다면 이런 질문들 좀 생각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의 어떤 순수한 호기심, 미리 어떤 걸 규정해 버리고 보지 말고 이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진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지? 누구지? 뭐 이런 질문들. 그래서 고근대 맨손무예사에 네 가지 제일 중요한 그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는 고구려 고분백화 이야기예요. 다른 삼국시대 역사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다 조금씩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인데, 이건 진짜 있는 그대로거든. 근데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느냐?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고려 중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나오는 수박에 대한 이야기. 진짜 이건 뭐지? 그 다음에 무해도 통지와 권법. 요 놈은 또 뭐야?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택견의 형성과 발전. 이것이 나는 4대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각자 짧게 좀 볼 텐데, 좀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 좀 열어놓고 보자. 딱 잡아매놓고 못질해놓고 보지 말고 그 이야기. 고구려 고분백화에 나오는 수박의 그림, 수박도라고 하니까 자꾸 수박도, 한기의 수박도가 돼서 내가 화라고 바꾸었어. 수박 그림. 이게 대체 뭐 하는 그림이야? 기록이 어떻게 했을까? 이 그림 자체를 놓고 보면 좀 이따 볼 텐데, 그 당대 이런 종류, 수박이라고 하자, 맨손 격투기라고 하자, 그림 중에서 최고 걸작이야. 일단 미술적으로 최고 걸작이야. 좀 이따 중국 그림들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만한 그림이 없어요. 그 석굴암의 건강 역사상을 그런 식으로 버리는 건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해석을 할 때는 그 당시 그 시점쯤에 동아시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건강 역사상 중에서 가장 무술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주먹의 자세, 주먹의 위치, 모양, 이 어떤 그 몸섬, 그럼 그 정도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 그걸 태권도 동작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이 벽화도 대단한 벽화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진짜 어떻게 싸운 거냐? 싸움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군인이냐? 전문가냐? 뭐냐? 언제 그린 것인가? 이거 어디서 왔나? 다른 데하고는 어떤 그 문화의 어떤 흐름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당시 고구려의 그 시점에서 이 경기를 혹은 이 무술을 수박이라고 불렀을까? 아닐까? 그다음 진짜 수박은 어떤 무술인가? 그다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때 그날 딱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야. 그 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미 많이 퍼져 있으니까 무덤의 그 속에 들어가는 그림이면 각자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으면 그게 들어갈 그림은 아닌 거거든. 그 다음에 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없는가? 어디 갔어? 이런 거. 요거는 안악 3호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보면 좀 달라. 요게 중국 수준이야. 이거는 아주 대단한 수준의 그림이에요. 근데 요거 두 개 딱 있어. 요거 두 개 딱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씨름 그림이 두 개 또 있어. 딱 두 개 있어. 근데 놀랍게도 그 어떤 사료에도 신라, 백제 뭐 이런 데 씨름에 대한 거 없어. 글자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게 큰 의미를 갖는 건데, 그래서 뭐 하는 그림인가? 진짜 격투였을까? 아니면 격투 경기였을까? 아니면 무술 수련하는 한 모습이었을까? 심지어는 어떤 의례적인 춤이었을까? 격투하는 형상을 띈 그런 옛날에 의례적인 춤에 무술의 동작, 무기를 들고 하는 게 무지하게 많거든. 그건 적당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기술. 입식 타격이었는가?
저러고 있다가 붙으면 엉키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건가? 종합격투기 식으로 간 건가? 이런 의문. 과연 주먹을 사용했을까? 아니면 손으로 그냥 막 이런 상황이었을까? 경기의 형태이라는 가정이 제일 무게가 실리는데, 그렇다면은 성패는 뭔가?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수박으로 오면 성패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패가 났다는 거. 5명을 이겼다, 누가 누구를 이겼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고 이기는 건 나오는데 어떻게 이기고 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뭐 KO가 되면 이기는 건가? 아니면 항복하면 탭하면 이기는 건가? 나자빠지면 이기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이게 그 진묘라고 나오는데, 진묘면 진나라 진시황 시대라면 이게 한 BC 2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서 이게 빛이에요. 빛. 나무로 만든 빛, 목비라는 빛인데 빛 위에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요거 가지고 조금 애매해. 그러나 이 당시에 벌써 이런 그림이 있어. 자, 요거는 흔안에 있는 남양의 한대묘인데, 한대묘 흔안에 있다면 대략 후한시대라고 보는데, 후한시대면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의 아주 초반에 해당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각화인데, 요렇게 둘이서 싸움하는 그림인데 좀 무술적인 냄새가 약간 나긴 나고 그래. 또 그다음, 요게 이제 제일 유사한 그림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미련 타오정이라는 그 한나라 묘인데, 후한이라고 본다면 저 시대 25년에서 195년 사이에 이런 그림이 있어. 이거는 돈왕의 그 석굴들, 막고굴이라고 수천 개의 석굴이 있는 속에 나오는, 일단 중국 측에서는 상박이라고 해. 그래서 이 상박이라는 말을 일본의 써모라는 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싸우는 형태의 그림. 그 다음, 이것도 희미하게 나오는 건데 역시 막고글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떨어져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서로 엉켜붙어 있어. 그 다음, 요것도 서로 엉켜붙어서 마치 레슬링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다 지금 그 막고글에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명확하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엉켜있는 그림들. 그래서 저런 그림들은 주로 중국 측에서도 상박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써놨어요. 그 다음, 요거는 그림은 최근에 만들어진 그림 같아. 근데 송대의 수박이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건데, 송대의 수박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은 그 수호지의 영향인데, 수호지라는 책도 사실은 명대 중만렵에 쓰여진 책이거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씨름 그림 나오잖아요. 씨름 그림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가만히 보면 띠를 맨 그림의 형상이야. 이거 보면은 지금 잡고 있는 부위가 띠가 없으면 될 수 없는 그림이거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띠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렇게 지금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같이 띠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띠씨름이 아니야. 띠씨름이 아니야. 띠가 없어. 그 다음, 대캐도에도 띠가 없어. 그냥 허리춤 그냥 쥐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거, 이 씨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수박이라는 것 자체의 그 실제적인 모습도 이렇게 유동적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몽고 씨름인데, 부어라고 그 유명한 씨름이잖아. 이거는 주로 이 위를 잡거든. 그 다음, 써모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의 솔각이야. 수아이지아오라고 하는데, 이 솔각이라는 말을 그냥 솔각 그러면, 현대 솔각 그러면 레슬링, 지금 스포츠 레슬링을 말해요. 자, 이제 전통 솔각이라 해야 중국 솔각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국 씨름인데, 중국 씨름이 좀 특이해요. 잡고 넘기는 것도 있고, 꺾기도 있고, 관절기도 있고, 뭐 급소치기도 있고, 뭐 이래. 근데 이 중국 솔각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게, 그 금나라 시대하고, 청나라 시대 때 만주 씨름이 엄청 영향을 끼쳤어. 그 다음에 원나라 시대 몽고 씨름이 들어왔어. 요게 이제 좀 재미있는 그림인데, 중국의 지금 그 서안 쪽에 있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그림인데, 씨름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각제총 실험하고 똑같아. 예, 형태가.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 위구르족들, 그쪽 족들이야. 그다음, 그래서 그러나 저런 걸 종합해서 보면 수박하고 씨름하고는 역사적으로 일단 나누고 있다. 사료들이 대개 보면 두 개는 다른 것으로 같이 존재했던 두 개의 어떤 형태로 분리된 형태로. 근데 이제 이건 내 관점인데 무술적 차이가 아니라 스포츠적 차이다. 지고 붙어서 넘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놈이 세냐 보자. 그 다음에 떨어져서 치고받고 싸워갖고 이 타격기 위주로 해서 누가 세냐. 이렇게 스포츠적으로 종목 가루듯이 그런 개념으로 나누어져서 시행됐다라고 본다. 그 다음에 수박은 스포츠로 출발하여, 스포츠라는 게 지금 스포츠라는 뜻이 아니고 경기라는 뜻이죠. 옛날에 경기의 형태로 출발하여 발전하면서 점점 권술, 무술의 유파화돼 버리면서 없어져 버려. 그리고 그 유파로 다시 변해버려. 그래서 기호신설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무해도부 통제를 기점으로 그 이후로 내려오면 중국의 사료에서 수박이라는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그전에는 두리뭉실할 때 다 수박이야. 씨름은 스포츠로 스포츠로 발전해서 계속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중국 솔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복잡하다. 지금도 무술적 형태와 스포츠적 형태가 간하게 섞여 있어요. 그 다음 그래서 수박의 이야기는 도수박투, 도수상박이라는 이름에서 중간 거를 수박이라고 떼내면 그 수박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다음에 출발점이 맨손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라는 도수박투에서 수박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 중요한 이름이 나중에 이제 이 사건과 탁권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무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저렇게 이름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중국의 문헌 자료를 다 통틀어서 훑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수박의 출발점을 중국 무술학자들은 박수로 봐. 저 수가 동물 숙자야. 짐승하고 맨손으로 싸우는 데서 수박이 출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범을 한 마리,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아다 놓고 힘센 사람을 집어넣고, 야, 호랑이하고 니하고 싸워봐. 그래서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는, 그걸 사람들이 오락거리로 보는. 또 그게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니까, 야, 너희들이 붙어봐. 뭐 단순하게 상상을 해서 이런 형태로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보면 포코라는 말이 나와요. 저기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한서 예문지에 수박 6편이라는 책이 있다는데, 내용은 모르지만 그 책에 대한 설명의 방고가 기교자 섭수족이라는 말이 나와.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은 수족, 손발을 단련한다, 연습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안사구라는 사람이 쓰는데 보면 박이라는 것은 손으로서 친다. 그래서 그 치는 것 중에서는 나금 격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비라는 사람이, 조비가 누구냐면 삼국지 나오는 조조의 아들이야. 조조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조비도 유명한 시인이고 문인이야. 그 조비가 쓴 글 중에서 수비, 손발이 뛰어난 사람은 능히 맨손으로 칼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맨손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술의 그 모양하고 상당히 좀 유사해지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이게 이제 상당히 후대에 내려와서 수박에 대한 기록인데, 두 사람이 주먹과 손으로 서로 치고받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데, 하나는 팔굽, 1번 팔굽, 2번 주먹, 3번은 넘기는 거, 4번은 쪼르기 같은 거, 번합. 그래서 어떤 구석으로 완전히 몰리면, 어떤 극단에 가면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른다, 승부가 났다는 거지. 그래서 한 놈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런 거라는 건데, 상당히 좀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단저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를 보면 그 덕견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송도수박이라는 말이 표현이 또 나와요. 송도수박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유술이 되고 중국에 들어가서 권술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게 나오는데, 단재 선생의 그 천재성과 여러 가지 그 놀라운 견해에 대한 존경은 나도 많이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재 선생이 그 당시에 고분백화, 무용총의 그림을 어디서 봤을까? 그때 그 공개가 안 돼 있을 때거든. 근데 그때 가가지고 그 지역을 돌고 오면서 돈이 충분치 않아가 겨우 그 비석의 탁본 몇 장을 겨우 후에 왔다. 더 많이 사고 싶은데 못 사서 애석하다. 뭐 이런 말들은 있는데, 그 고분백화 탁본은 그때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탁본이라는 게 비석 탁본을 말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양반이 택견의 서술을 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름을 덕견이로 써요. 저희 택견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건데 좀 풀려야 될 인문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 퀘스천은 중국의 수박 그림하고 고구려 수박 그림 연대 차이가 너무나, 뭐 물론 그거는 뭐 충분히 날 수 있고 나도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여러분들 뭐 태권도사 할 때 제일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고려 시대 중후반부터 조선 시대까지 약 한 300년간 수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상당히 많은 기록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자세히 훑어봐도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의문은 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좀 나오는 부분이 이민과 두경성의 그 기술을 겨루는 부분에서 가장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중국 쪽 자료들을 놓고 크로스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 역시 그 입식 타격기의 형태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70년 이후에 공식 실록 기록에서는 수박이 이제 사라집니다. 어느 시점에서 딱 끊어져 버려.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의문이 아직도, 왜냐하면 무슨 수박도 하면서 오늘날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걸 만드는 사람들이 역사를 자꾸 자기식으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좀 끌어갖다 붙여버리니까 수박 자체의 진정한 실체를 접근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관심 있는 것이 이 민간의 수박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몇 개의 사료는 있지만 아직 충분히 발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수박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 또 무해도부 통지 세 번째 사건, 무해도부 통지와 군법인데, 지금 우리가 무해도부 통지를 태권도사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다루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꾸 태권도하고 무해도부 통지의 군법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붙여버리니까 무해도부 통지 군법의 진정한 실체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진짜 무해도부 통지의 군법은 어떤 무술인가? 중국의 기호신수에서 왔는데, 그럼 기호신수에 나오는 그 무술은 어떤 무술인가? 무궁무진한 그 연구 문제가 저 속에 나는 있다고 봐요. 처음에 선조대왕 때 들어오면서 이 과정에 도대체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하는 과정이 어땠을까? 사료들 찾아보면 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큐들이 있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 당대에 저쪽에 시점이 명말청초야. 맨손 무술이 폭발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무술 수준, 무술 실제 모습이 어떤 건가. 지금 현재 중국 무술사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 같고, 그 다음에는 권법이 언제부터 민간에 왔는가. 그 사료를 보면 상당히 처음부터 권법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선조대왕이 바깥에 애들한테 가르쳐라 라는 부분이 있어.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이었던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권법이 민간에 오면서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하는 것도. 무해도부 통지 권법보에 실려 있는 무술을 그대로 가르쳤는가?
그게 그대로 가리킬 정도의 그런 완전한 형태를 갖춘 무술이었는가? 퀘스천. 중국에서도 그렇게 수련했는가? 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호신서를 잘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것이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무술을 나름대로 묶어서 이렇게 나열한 것, 이론적으로 나열한 것이 기호신서의 수준이었던 것 같다. 그때 완성된 하나의 투로, 품새로 했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 그래서 기호신서보다 무해도보 통지가 한 칸 조금 더 진보된 면이 그런 면을 그 투로의 형태로 좀 더 간 것 아니냐. 근데 그것도 벌써 시점이 제법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 그 다음. 명칭 용어 문제. 선조 광해군 그 시점 처음 막 초기에 이거를 권법이라고 불렀을까? 중국 쪽 자료를 읽어봐도 그 당시 무술을 권법이라고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권법 그러는데 그거는 책 제목이 아니었던가. 그런 책 제목 수준, 책 이론적으로 분류할 때라고 쓰고 주로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탁권. 중국말로 따촨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중국말에서 따초 공놀이 하다는 뜻이에요. 이 따가 칠 타자가 아니고 플레이 타자예요. 뭐든 간에 플레이 하는 걸 따라고 그래. 이 말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썼어. 권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민간으로 이게 전파대가 나오면서 결코 권법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이제 기법의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번 참고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무해도보 통지의 권법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에 나오는 보 동작 기술이 아니고 서문이에요. 서문의 무술의 역사와 이론이 많이 나와요. 지금 최복규 선생이 무해도보 통지 기호신서 뭐 이런 거 번역 아주 해설 많이 해놓은 작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좀 보시면 중국말을 못 읽더라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보면 그 당시 무술의 이해의 수준 또 어떤 이론의 수준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 중에 요게 이제 무해도보 통지를 지으면서 박제가 이덕무라는 이 무술가가 아니고 학자, 글 쓰는 학자가 중국 문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편집을 해서 넣었어. 기호신서에 없는 내용 많이 넣었어. 그 중에 이 황백가의 내가권법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와. 전부 전설적인 내용, 구라빨, 그걸 막 사실처럼 다 넣어놨어.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이런 내가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이게 그래도 그나마 그 당시로서는 최고다고 하고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 신기해서 막 때려 넣어놓은 건지 내가 볼 때는 좀 헷갈려. 그 다음 그래서 결국 민간에 전파되면서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마지막 주제하고 이게 관련이 깊다는 거죠. 택견하고. 자, 택견은 우리가 태권도 이전에 가장 가까운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점에 우리 무술의 역사적인 자료이고 1번. 두 번째로는 독특한 무술이다. 동아시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어떤 독자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권도 오늘날의 태권도하고 너무 닮았다. 뭐 아주 짠짠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야. 큰 틀에서 발기술 중심이다, 겨루기 중심이다. 그 다음에는 꼭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보다는 플레이 중심이다. 이런 몇 가지 것들 큰 틀에서. 그래서 택견의 가치는 우리 태권도의 어떤 선행적 존재로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와서 우리 태권도에서 조금 냉대를 받고 이렇게 약간 좀 옆으로 밀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대 택견이 있기 때문이야.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떠나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서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의 어떤 실제 행해지고 있는 것하고는 우리가 좀 생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 택견의 뭐 다른 건 우리 너무 잘 아니까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주로 명칭과 기원에 대해서만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 텐데 보면 1728년 청구영언에 실험 탁견이라고 한글로 저를 써놨어. 저게 이제 시조 가사를 그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많은 해석을 하는데 수박이 변이고 강력은 무고 수박은 변이고 실험은 무다. 대략 오늘날 하고 이걸 탁견이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탁견 이렇게 막 해설을 하는데 실제 이 글자는 중국 한서 애제기에 나오는 오리지널 수없이 많은 무술 사료에 쓰이는 글을 그대로 따놓은 거예요. 그게 실제 탁견이 강력과 수박을 합쳐놓은 것이다.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아닌데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걸 넣어놓은 건데 그냥 탁견이라는 말 한마디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리안 게임스의 택견하기라고 이렇게 영어로 발음을 그대로 해서 써놨고 그 다음에 해동죽지에 보면은 탁견희라고 해서 이제 한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탁견. 그래서 우리가 택견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태권도사나 택견협회나 많은 데서 고구려 고분백화에 나오는 그 그림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 초기의 수박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무해도부 통지 권법까지 집어넣어서 택견으로 이렇게 쭉 일직선상으로 연결짓는데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수박과 택견을 동일한 무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절대 노라고. 내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수박과 택견은 완전히 다르다. 무해도부 통제의 권법이 민관화되면서 택견으로 발전한 것인가? 개인적으로 나는 저걸 믿어요. 지금 뭐 신성대 선생이 저 이론을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그 무해도부 통제 권법하고 상관없이 택견이 그전에도 존재했는가? 꼭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꼭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도 없다.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쭉 이 명칭이 쭉 내려오는 거 보면은 결국은 어떤 틀 안에 있다. 택견이라는 이름은 택견, 탁견 뭐 그 선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 그다음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해도부 통지 처음 와가지고 명나라 군사교관이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권법을 가르쳤을 것인데 뭐라고 하고 가르쳤을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거는 다촨, 탁권이 아니냐. 다촨. 그래서 탁권, 자연히 일어나는 우리 지금 이태리의 태권도 대부 중에 한 분이 박영길 사범님인데 경기도 양평분이야. 이분이 꼭 이야기하면 태권도라고 그래. 여러분 뭐라 그래? 태권도. 우리 다 태권도 그러잖아. 이 양반은 태권도라 그래. 근데 진짜 정확하게 읽으면 뭐가 맞아요? 태권도가 맞는 거야. 근데 아무도 태권도를 안 그래. 태권도라 그래.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까운 따촨, 탁권, 탁견, 태권 굉장히 가까운 것이고 그다음 그 중국의 권법이라고 하는 존재가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에서 하면서 별로 뭐 할 게 없었을 거야. 그러면 자연히 겨루기 쪽으로 갔을 것이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발차기 중심이 됐을 것이고 그것이 바깥 동네로 흘러나오면서 민간에서 더욱더 겨루기 중심의 무술로 됐을 것이고 그 겨루기 중심의 무술이 묘하게도 발차기 중심이 무술이 되었다는 거지. 그런 가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택견 쪽에서 역사를 쓰는 쪽에도 너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이 역사를 길게 잡고 저거들 뭐 합리화하는 그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가까이 있는 존재인 택견마저도 진실을 자꾸 호도하거나 막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냉정하게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택견협회나 택견도장이나 택견을 연구하는 택견 쪽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태권도에서 택견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역사적 존재라는 것을 축소할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택견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각이라는 품새를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택견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비각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택견의 무술적인 어떤 그 장점과 가치를 지금 우리가 현대 태권도에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더 많이 살려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최근에 태권도 연구를 제대로 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주제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점 같이 토론해도 좋고 또 내하고 질문을 해도 좋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